저는 죽어도 알리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문자입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내 이름이 적힌 부고 문자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고 하지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나 혼자 조용히 장례를 치를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라지고 싶어요.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남에게 짐이 된다는 건 할 짓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싶거든 최소한의 장례식 비용은 만들어 두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젠 핸드폰 문자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문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마치 누군가 내 숨통을 손으로 쥐고 비트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그 문자가 결국 또 부고 문자일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 부고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나도 이제 순서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부고 문자를 받을 때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내 심장을 옥죄이는 극한의 불안감은 결국 나를 철장 없는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하루 종일 집 앞 골목에도 나가지 못한 채 이 작은 반지하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 말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막장 신세라 해도 아직 남아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허락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분들에게 내 모습을 거울 삼아 당신들은 실패한 삶을 살지 말라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권하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보냅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비참한 말년은 나 하나로 족하니 제 얘기 귀담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망가진 끊어진 인간관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혼자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늘 말을 아낍니다. 혼자가 된 데에는 그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났기 때문이죠. 6남매였던 형제들과 관계가 끊어진 건 3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고향 선산 장지에서 돌아온 날 밤, 우리 6형제와 조카들까지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화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였던 나는 아버지를 형제들이 돌아가며 한두 달씩이라도 당분간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이었는지 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형제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를 향해 쏘아붙이더군요. 아버지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를 그동안 너머니나 되니까 참고 살아왔지. 아버지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말입니다. 자식들 집에 가면 며느리 망신, 손주들 망신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와 왜 우리가 돌아가며 아버지를 책임지느냐. 노인네는 시골에서 살아야 본인도 편하다.
아는 사람도 없는 도시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술부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것과 다를 거 없다. 아니, 어쩌면 어린애 키우는 것보다 더 골칫거리가 된다. 정 하고 싶으면 너 혼자 맡아서 돌봐라. 너도 내 인생 책임지기도 힘들 텐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가 책임질 것 아니면 잠자코 있어라. 형들은 이미 아버지 일을 다 결정해 두었다라고 하더군요. 다들 혀를 차며 너나 잘해, 네 일이나 잘해, 제 몸도 건사 못하는 놈이 어딜 형들을 가르치려 해 하느냐며 면박을 주며 그 많은 조카들과 내 어린 자식들 앞에서 저에게 이놈 저놈 하며 사람을 잡는데 조카들은 고사하고 제 어린 8살, 4살짜리 두 아이들이 우리 아빠에게 욕하지 말라고 큰아빠들과 고모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울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 또한 눈물을 흘리며 형들과 형수들에게 아주버님들 정말 너무하세요. 이 사람이 아버님 돌아가면 모시자고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고 틀린 말이라고 이 사람을 조카들과 자식들 앞에서 바보 병신을 만드냐고 따지며 그 밤중에 분을 참지 못한 아내가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집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우린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 서울 석관동 집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 밤중에 울어대며 4살짜리 아이가 큰아빠 바보 바보 소리를 해도 조카에게는 아무런 항변도 못한 채 우리를 붙잡는 사람도 없이 우린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형제들은 30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너무하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그해 몇 번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켰다. 그러니 매달 요양비를 각자 얼마씩 보내야 하니 막내인 너도 매달 이 금액을 통장으로 넣으라고요. 우리말에 형제란 출가하기 전 부모 품에 있을 때나 형제지 부모 품을 떠나면 남들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이 그 꼴이 나더군요. 멀쩡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그 형들이 지들도 지 자식들 손에 이끌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꼴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하는 대로 배우기 마련이니까요. 가정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요양비 건으로 문자 보낸 이후 형제 중 그 누구 하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청할까 봐. 당시 형제 중 제 형편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돈이라도 꿔달라고 할까 봐 모두가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저 역시 형제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실수를 할까 봐 전화기에 형제들 번호를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형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의외로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장례식 때 형제 간의 그 싸움 이후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그 착하던 아내가 외도를 한 것입니다. 아내는 당시 어린 둘째 아이 때문에 둘째랑 같이 잠을 잤는데 아내가 퇴근 후 잘 때도 핸드폰을 베개 아래 꼭 끼워두고 잠을 자더군요. 그러나 전 아내를 믿어왔기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욕실에 들어가 씻는 사이에 아내의 핸드폰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겉에 보이는 문자만 슬쩍 봤더니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문자의 내용은 남자가 한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깊이 잠들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다 새벽 4시에 아내가 베개 밑에 끼워두고 자는 핸드폰을 몰래 꺼내 제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순간 저는 골프채를 집어들고 아내의 머리를 쳐 죽이려 했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둘째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그 상간남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처럼 급한 이유를 대며 지금 어디로 나오라고 한 후 골프채를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가 놈을 기다렸지만 놈은 눈치를 챘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그때 저는 그놈과 아내를 죽이고 평생 감옥살이를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년놈은 죽여야 했으니까요. 살인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숨어 놈을 기다렸지만 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이 일을 해치워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골프채를 든 채 한 동네 살고 있던 처갓집으로 찾아가 잠든 장인 장모를 깨워 아내가 그동안 외도를 해왔던 사실을 얘기하며 두 년놈의 추악한 문자가 담긴 그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인 장모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 얘기하며 자기 딸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근처 중국집 총각과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자기 남동생보다 더 어린 총각과 추악한 불륜의 나날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날 당장 법원에 찾아가 이혼 신청을 했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아내와 진짜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 아내가 그러면 정신을 차릴까 해서 이혼 신청을 했던 것인데 아내는 기왕 들통이 난 김에 미안한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더 지능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연애질을 계속 이어갔지만 흔적이 왜 남지 않겠습니까? 이혼 서류를 3번 썼는데 1년 만에 결국 그 3번째 만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1년이 걸리더군요. 나중에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이런 핑계를 대더군요. 어머니 장례식 때 형제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숨이 막혀 자신에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없이는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요. 자신에게도 이제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가 딱 40이었는데 여자의 가장 위험한 나이가 40입니다. 보통 40쯤 되면 아이들도 이제 알아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자기 손이 없어도 집안일이 돌아갑니다. 50이 되면 남의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힘든 나이지만 정신 나간 남자들에게 가장 잘 넘어오는 나이가 물오른 40대 주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집 총각이 누나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자주 농담 문자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문자라는 게 말보다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처음엔 아무 뜻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양심 때문인지 늘 불안했다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리고 나니 오히려 속이 홀가분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아직도 내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매 맞기 전에 불안했지만 막상 자기 순서가 돼서 매를 맞고 나면 별것 아니다 하는 심정과도 같았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집안 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 그 남자에게 몽땅 다 털어 바쳤더군요. 심지어 상간남의 핸드폰 요금까지 자동이체를 해뒀더군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은 것은 제가 그 상간남을 만나보니 외모나 학식, 인품, 경제력 이 모든 것이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놈과 어떻게 그렇게 바람이 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접한 놈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와 다른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파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보 병신 쪼다들이 미모의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혼 상담을 하며 아내가 그런 쪼다에게 빠져든 원인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외도하는 많은 여자들은 지금의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는 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자는 마지막 항구에 머무른다. 그러니 붙잡지 말고 놔주라고 하더군요. 이혼 후 저는 극심한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심리상담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60이 넘은 여자 상담자에게 여자는 마지막 항구에 머무른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었더니 그 연세 많은 여상담자는 네, 맞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자라는 동물은 남자와는 심장이 달라서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면 가정이나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방끈의 길이와도 관계없다고 하더군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그 남자가 자신을 책임질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도한 여자는 그래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아 앉혀둔들 여자의 마음은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내의 경우 자신이 젊은 남자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성적인 놀이개감이자 용돈 대주는 물주의 존재라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자식도 가정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자식에게도 갈 수 없고 형제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청소나 파출부 일을 하며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살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상간녀를 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외도에서 걸리면 모든 걸 끊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걸리는 순간 이혼을 결심합니다. 지금의 남자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 이혼 사실이 알려지자 형제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사실 그 말 뒤에는 이런 예측을 했을 겁니다. 막내 녀석, 이제 우리한테 손 벌릴 일만 남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사실 남들이 볼 때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가 바람을 피웠나 하는 그런 책망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가능한 일터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또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다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당화시키더군요. 그리고 저를 의처증 환자라고 몰아붙이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더군요. 당시 처갓집 식구들은 저의 의처증 때문에 본인의 딸이 이혼했다고 오히려 집안 친척들에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소문을 냈더군요. 제가 그 상간남을 결국 사건 당일 만나 경찰서로 끌고 가 간통죄로 신고하려 했는데 말입니다. 당시 법은 이혼 절차를 밟고 간통에 관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더군요. 상간남을 제 손으로 경찰서까지 끌고 갔는데 그래도 그것이 의처증일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아내에게 당한 그 배신감과 그날의 충격은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는 집 앞 도로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고 싶더군요. 순간적인 정신 이상이 오더군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의 외도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결혼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비혼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할 바엔 혼자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파국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아내를 일터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일터로 나가게 했던 일은 도끼로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남자 탓이고 아내가 외도를 하면 그 집안은 쪽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그 상처는 골빈 당사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인간이 받는 상처 중 가장 강도가 센 상처는 다름 아닌 가족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토끼에 찍힌 나무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파국은 먼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극심한 우울감과 심한 탈모가 오더군요. 젊을 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는 표시가 날까봐 두 아이들의 교복 셔츠는 매주 다림질을 해 입혔습니다. 사실 엄마 있는 아이들이나 아내가 있는 남자들도 셔츠를 다려 입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전 그렇게 남에게 흉잡힐까봐 늘 긴장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아이들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더군요. 그래도 그땐 아이들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자기 가정을 꾸리자 저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더군요. 명절이 되어도 연락은 뜸했고 내가 먼저 전화해야 짧은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온 상처와 그 결핍을 생각하면 그래도 녀석들이 이만큼이라도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심리학자들과 정신치료자들이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비뚤어질 때 부모들은 하나같이 저는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비뚤어지거나 정신질환이나 도벽, 싸움질, 게임 중독, 우울증을 앓는 결정적 원인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외도로 헤어진 가정의 자녀들도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할 수가 없고 결혼 기피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나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결혼에 대한 그 환상과 동경이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자식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력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자식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식한 부모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학원 보내줘, 용돈 줘, 입혀주고 먹여주고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를 잘해줬는데 너흰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부족했느냐고 아이들을 다그치고 엄마 아빠 사이 나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묻지만 이미 세계 모든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리고 심리치료자들은 자녀들이 빗나간 모든 원인의 99%가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들은 평안을 얻기 때문에 절대 정서불안이나 우울감, 게임 중독, 도벽 등의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부모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인생의 답은 이거 하나더라는 것이죠. 제 말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바로 당신의 얘기였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다 보니 옛 친구들도 하나 둘 정리가 되더군요. 나이가 들면 친구 모임은 자동차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골프 몇이냐. 돈 없고 자식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은 친구 모임에도 낄 수가 없더군요.
이 두 가지, 돈 자랑, 자식 자랑 할 것 없으면 친구 모임에 끼어서는 안 돼요.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늘 밥값 내는 친구가 있는데 밥 얻어먹는 죄로 끝도 없는 그 친구의 돈 자랑, 자식 자랑, 애인 자랑까지 늘어놓으며 자기는 약 먹지 않아도 애인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잠자리를 한다고 생구라를 쳐도 맞장구를 쳐주며 그 역겨운 소리를 들어줘야 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한 그 찌질한 놈이 얼마나 자기 철학을 늘어놓고 훈계를 해대는지. 넌 임마 이게 틀렸어. 이렇게 살면 인생 쫑난다. 오만 잔소리를 다 들어줘야 해요. 그런 일이 매번 반복되니 친구 모임이 고문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하나 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놈들 낯짝을 보지 않으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요즘은 마음은 홀가분한데 병원에 갈 때마다 씁쓸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약 타러 갈 때마다 장례식장 앞을 지나는데 조문객이 많은 장례식을 보거나 연구차 앞에서 관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자식들을 볼 때는 그게 그렇게나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은 죽어도 외롭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과연 장례식이나 있을지, 있다 해도 나를 위해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나를 위해 몇 명이나 와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확신은커녕 혹시 자식들끼리 싸우지는 않을까? 아니면 남겨준 것도 없는 아버지라고 원망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장례식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고 하지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나 혼자 조용히 장례를 치를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라지고 싶어요.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남에게 짐이 된다는 거 할 짓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싶거든 최소한의 장례식 비용은 만들어 두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 듣지 않습니다.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 친구 장례식에 갔는데 그 아들 녀석이 장례비 때문에 투덜거리며 아버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빚까지 남겨두고 갔으니 원망을 들을 만도 했지만요.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보다 못했겠습니까? 지들이 받은 건 몇 배, 몇십 배는 훨씬 넘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전 말 못하는 강아지와 삽니다. 버려진 절름발이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골목 쓰레기 봉지를 핥고 있는 절름발이 그 녀석을 처음 봤을 때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머리끝이 쭈뼛 서며 소름이 돋더군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온 몸엔 파리떼가 왕망거리고 눈곱이 잔뜩 낀 녀석을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나와 똑같은 버림받은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녀석을 씻기는데 제 마음 한켠이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강아지를 안고 자면 그 녀석 체온이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녀석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지금은 이 녀석이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모에게서 피를 나눈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고, 부부연을 맺고 아이 둘을 낳았던 여자도 내 곁을 떠났고, 이제는 자식들마저 나를 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건 오직 주워온 이 절름발이 강아지뿐입니다. 이제야 강아지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엔 말이죠. 나도 인간다운 내 모습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파고다 공원에 갔습니다. 노인정 친구를 따라 갔었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잘 어울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할망구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 꺼냈습니다. 그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나는 아무런 매력 없는 쓸데없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래도 전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으며 웃고 떠드는 할망구들 소리를 들어보니 기분이 묘하게 심숭생숭 좋아지더라고요. 금방 말 섞고 짝지어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군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보는 것만으로도, 가끔이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철학자는 아니지만 이제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결국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저축과 같습니다. 젊을 때 쌓아두지 않으면 늙어서 쓸 게 없더라고요.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잘 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전화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행복입니다. 인생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지요. 비록 전화일망정 내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 제 아내의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지만 제 아내가 외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의 무슨 말이든 들어주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젊을 때 남자들은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여자들의 시시콜콜한 얘기에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수다를 떨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군요. 여자들은 수다 떨 친구가 필요합니다. 젊은 남자들 귀담아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수다 떨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쪼다 상간남이 한미모했던 전처의 마음과 몸과 돈과 그 모든 것을 한순간 갈취한 방법이 말 잘 들어주는 바로 그 경청이었던 것이에요. 집에서 남편은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근처에 붙어있던 어떤 놈들은 남의 여자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 실은 그런 놈들은 대부분 집에 있는 마누라 얘기는 잘 듣지 않고 밖에서만 잘하는 놈들이지. 게다가 남의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흑심이 있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지. 직장 동료나 거래처 여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랬느냐고, 아이고 힘들었겠다고, 아이고 좋았겠네요, 좋으셨겠어요, 공감해주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죠? 제 말이 거짓말 같죠? 그러나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이 하나로 통합니다. 제 말이 헛소리 같죠? 하하, 이거 무시하고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이 전문가들이 다 밝혀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도 경험의 말도 아닌 이미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실수와 인생 실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돈보다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 모든 관계의 파탄의 시작은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식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나 형제, 친구 관계로 이어지죠. 부부 사이에 금이 가면 파멸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며 마주하고 헤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고, 인간관계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도 별 아쉬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관계에 관해서 이제야 깨달은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배고픔처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호흡처럼 매 순간 사람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가 필요 없어지는 나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셋째,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도 혼자 늙을 수 없습니다. 넷째,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돈 없는 노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안하다는 말할 상대가 없는 노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할 상대가 아직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섯째,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끝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일곱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죽음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덟째, 관계는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부를 미루는 동안,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동안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확인해 주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확인해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10번째, 이 사연을 듣고도 아무에게도 전화할 상대가 없거나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도 머지않아 저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분명 얻는 게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이혼했던 전 아내는 이미 50 초반에 그 젊은 놈에게 버림받고 매일 술 친구들과 한 잔씩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 사람도 70이 넘어 병원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 인력회사를 통해 파출부나 청소 일용직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몸도 여기저기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신세가 달라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도 옛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정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 앞에서 평생 떳떳할 수가 없으니까요. 설령 자식들이 모른 척 넘어가 준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가 뼈 빠지게 일해 자식 뒷바라지를 했다 한들 본인의 외도로 인한 일평생 겪어야만 했던 자식들의 그 상처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즐기고자 했던 불장난이 평생 끌 수 없는 화마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그 어떤 말과 돈으로도 변상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방송을 듣는 젊은 여성 중에 본인이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상대에게 안 들키고 바람필 자신 없다면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세요.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시작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외도입니다. 만약 둘 중 한쪽이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빠가 외도를 하다 들킨 것과 엄마가 이 외도를 하다 들켰을 때 자식들이 받는 충격의 강도와 그 상처는 절대 같질 않습니다. 엄마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피멍이 들게 하는 무시무시한 가해의 송곳을 꼽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좁은 소견과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인간관계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는 부부관계 하나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 사이에서는 자식관계나 형제관계, 친구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성패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온 부고 문자를 아직 지우지 못한 채 용기를 내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일이 꼭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그동안 미뤄온 유언장을 쓸 생각입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본인과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저처럼 종착역이 가까운 사람들은 꼭 유서를 남겨둬야 합니다. 유서 미리 쓴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재수없이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니 뭐니 몸과 정신이 병들기 전에 아직 정신이 또렷이 남아있을 때 유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실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서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전처나 자식, 형제들에게 이런 점은 정말 내가 잘못했노라. 그땐 정말 내가 미안했다. 부디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겨야 합니다. 그럼 늦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유서를 봤을 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며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라도 끊어졌던 관계는 작게나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내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고 문자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 나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문자는 어떻게 될지 정말 떨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관계 회복에 집중하세요. 저도 용기를 내어 조만간 이혼한 전처에게 연락해 언제 시간 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할 생각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어떠한 죄를 누군가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기 전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최소 10개 중 하나라도 그 중에 그 풀지 못한 인간관계 단 한 명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풀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